정보광장 유지창 박강입니다. 네, 매주 따끈따끈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컴퓨터 정보광장. 이번 주에도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가득 준비했습니다. 인사이드 밀레니엄 이번 시간에는요, 컴퓨터를 통해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교육기관 사이버대학의 현재와 미래를 집중 조명합니다. 관심 집중, 홈페이지 지금 공사 중에서는요,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파워를 자랑하는 파워 컴퓨팅. 이번 시간에는요, 자기만의 톡톡 튀는 달력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캘린더 빌더를 소개합니다. 내 손으로 컴퓨터를 조립한다. 오늘 PC 내 손으로 뚝딱에서는 컴퓨터의 머리라 할 수 있는 CPU의 기능과 종류, 그리고 선택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 정보광장 사이버 뉴스로 출발합니다. 사진에 가까운 해상도를 자랑하는 포토 프린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포토 프린터는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 디지털 카메라의 인기에 힘입어 그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 잉크젯 프린터 시장의 6%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이 최근 14%까지 늘어났고 올해 말에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심만큼이나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프린터에 포토라는 단어만 추가된 상품들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구입하시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세계적인 검색 엔진 라이코스사가 mp3 파일만 전문적으로 검색해주는 웹사이트를 선보였습니다. 주소는 mp3.lycos.com인데요. 검색 엔진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검색 키워드 베스트 5 안에 들 정도로 mp3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은 대단합니다. 이런 mp3 전문 검색 서비스가 생겼다는 것은 음악을 좋아하는 저 같은 네티즌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자그마치 50만 개가 넘는 mp3 파일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다고 하네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세요? 인터넷으로 음악 여행을 떠나보시죠. 명강의를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난 2월 24일과 25일 조선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대학 위성강좌 공개 강연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 사이버대학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는데요.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과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 강연회에는 연세대 마광수 교수, 백지연 앵커, 음악 프로듀서인 남궁현 씨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조선일보 위성강의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시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잠시 후 인사이드 밀레니엄에서도 새로운 교육 형태, 사이버대학을 집중 조명합니다. 미래의 프로게이머 박강희가 추천하는 막강 게임 소식입니다. 타프 시스템 개발의 대물 낚시광이라는 낚시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미국의 인터플레이사와 100만 카피, 자그마치 100억 원 상당의 계약을 맺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차원 그래픽의 생생함이 돋보이는 대물낚시광은 문화관광부 주최 1월의 우수게임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마우스로 월척 한번 낚아보실까요? 마지막으로 파워 유저의 필수 정보, 바이러스 예보입니다. 3월 15일 월요일에는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파괴하는 몰타 아메바 바이러스를 주의하세요. 지금 바로 컴퓨터 건강 진단을 해보시고요. 내 컴퓨터는 내가 지킨다. 아시죠? 알짜 정보, 필수 상식만을 전해드리는 사이버 뉴스였습니다. 네, 이상은 한 주간의 소식을 간추려본 사이버 뉴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광장에서만 만나뵐 수 있는 분들이죠. 세 분의 정보 메신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분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한데요. 이분들이 그렇죠? 준비하신 알찬 정보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정보광장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인사이드 밀레니엄. 나라 경제도 어려워진 지금 해외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인터넷을 통한 해외 유학인데요. 외국 유명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 가상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 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이버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그동안 시간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 진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학위를 딸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과 신문사,
통신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과 과정은 물론 교육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취업과 같은 특수한 목적의 강좌에서부터 사회 재교육 개념의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도 넓은 사이버 대학.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이버 대학 굉장히 반가운 단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 대학에서는 대학 수업은 물론이고 취업 강좌나 교양 강좌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어떤 곳인지 참 궁금한데요. 전문가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많은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처장 또 WTCA 연구 및 교육위원이시면서 한국 최초로 운영 중인 열린사이버대학의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황대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교수님, 사이버 대학 하면요. 그냥 짐작으로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는 대학이다. 이런 그냥 느낌만 오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사이버 대학이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지금 현재 대학이라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강의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이버 대학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형성되는 가상 공간이라고 하죠. 이 가상 공간을 통해서 시간이나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 없이 특히 학습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함을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교육 환경이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실제 학교가 아니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뭐 수업을 듣는 방법이나 과제물을 제출하는 방법처럼 그 실제 학교는 다른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아마 여러분들 아마 다 대학생활 해보셨으니까 대학에서 실제로 그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서 예. 교수님 연구실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조교에 간다든지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정말 이제 숙제도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네. 과제물 제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인터넷을 통해서 교수님께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혹시 대리 출석을 하거나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아마 MC께서 아마 대리 출석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아마 앞으로 제가 나중에 그 평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사실은 예.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것은 이제 학생들의 양심 맡겨야겠죠.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학기제 같은 것도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그럼 그것은 제가 열린사이버대학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그 평생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많은 그 기회를 학생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쿼터 제로, 즉 내 학기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위 과정에 대해서는 일반 그 정규 대학처럼 두 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학기제면은 개강 파티도 4번, 종강 파티도 4번, MT도 한 4번 정도 가게 되겠네요, 그럼?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그러면요. 사이버 대학도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이버 대학은 보면은 운영 목적이라든지 그 설립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유형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그 대학 강좌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물리적으로 이제 면대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올려서 즉 디지털화된 형태로의 강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 그게 이제 보완적인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는 특정 교과 과정에 대해서 이제 분교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모든 교육 과정, 즉 대학원 학사 또는 석사, 박사 그리고 평생 교육 과정을 따로 띄어서 그러니까 특성화된 어떤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대학처럼 따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그 사이버 대학이 되겠습니다. 예. 사이버 대학 지금 설명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텐데요. 종류도 좀 다양한 것 같죠? 네. 그러면 여기서 사이버 대학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모습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은데요. 그 모습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열린사이버대학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열린사이버대학 경우에는 1998년도 2월 달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범 운영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한 2,058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고 98년도 이제 2학기 동안 즉 한 학기 그러니까 운영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사이버대학은 3월 달에 인텔의 그 앤디 그로브 회장으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실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99년도 1학기가 개강이 돼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 1학기에 아직 수강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은 약 한 3,000여 명이 들어와서 이제 수강을 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우선 학생들은 이것을 수강하기 위해서 웹을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교수님들이 마련해 놓은 컨텐츠에 접근해서 강좌를 택해서 주로 이제 재택 수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저기 사이버 대학이 처음 생긴 걸 보니까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이나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와 달리 물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어떤 수요 측면에서 그 수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대두가 되었고, 그 현재만 하더라도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000여 개,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약 한 230여 개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유니버시티가 출범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또 이제 영국 사이버 유니버시티가 있죠. 그런 이제 그리고 아시아만 하더라도 약 한 50개 정도의 지금 사이버 교육기관들이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IMF 이후로 등록금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사이버 대학에서도 수업료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정식으로 이제 사이버 대학이 출범을 하게 되면은 등록금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열린 사이버 대학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평생교육 과정은 그 한 과목당 5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위 과정에 대해서는 한 과목당 15만 원을 받죠. 네. 이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아주 인지도가 높은 그 피닉스 온라인 캠퍼스와 비교를 해보면은 약 그 피닉스 온라인 캠퍼스는 약 한 45만 원 정도 학점당 네. 45만 원. 그러니까 열린 사이버 대학의 경우에 비해서 약 한 9배 정도의 네. 수강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예.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교통을 이용할 테고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꼭 비싸다고 뭐 그렇겠네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외국이랑 비교해서 많이 싼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도 싼 것 같아서 많은 분들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예. 그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한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랬는데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심도 많으세요. 예. 그러면 저같이 졸업한 사람들도 또 대학을 갈 수 있는 건지 예. 입학 자격 같은 게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보통 이제 그 미국 경우에는 한 18개월 이후면은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만은 우선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자격을 보면은 학위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의 동등한 학력 수준이 요구되고 네. 그리고 평생 교육 과정에는 전혀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하고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지나마 비슷하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지금 국내 사이버 대학이 아직은 초창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첫 번째는 법 제도적인 장비가 그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법 제도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두 번째는 이 사이버 대학은 전통 대학과는 달리 이 전통 대학은 그러니까 포괄적인 어떤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반면에 사이버 대학은 특성화된 교육 과정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사이버 대학 졸업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정을 이수를 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뭡니까 대우를 할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회 진출을 할지 즉 국제적인 인지도를 확보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강좌를 수강하게 되면은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 얼굴을 실제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부실화되는 그 막연한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한 아마 사이버 대학 수강생들을 통해서도 아마 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약간 그 학습에 대한 그 부가율이 한 1.8배 내지 한 2.5배니까요. 네. 그런 부실은 아마 우리가 말끔히 떨쳐버릴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통념의 벽을 넘는 거, 막연히 이제 이 부실화되는 이제 우려에 대한 어떤 통념벽을 넘는 것이 급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 사이버 대학 이제 첫걸음을 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멋진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나와서 해주신 황대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익 씨. 네. 최근에 네티즌들 사이에 개성 만점인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분들이 무척 많이 늘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 주위 분들만 봐도 이제 나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불타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분 덕분인 것 같아요. 자, 김은석 씨 오셨는데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죠. 저희는 준비가 다 됐거든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뭐 집을 지을 때도 남쪽을 향해 짓는다든가, 뭐 물 빠지는 홈통은 크게 한다든가 이런 거 지킬 것들이 있는데 그 유사한 것들이 있는 모양이죠. 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무 웹 에디터를 사용해가지고 실제로 간단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볼까요? 먼저 대표할 이미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썬사의 홈페이지인데 첫 시작 페이지를 보시면 썬사의 그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브 페이지로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림을 사용해갖고 홈페이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은 속도 문제인데 왼쪽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글자들만 이루어져 갖고 속도가 빠른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큰 그림들이 잔뜩 있어 갖고 전송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이트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화면의 크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크거나 작게 되면 사용자들이 보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800에 600 사이즈 정도로 기준을 고정을 하셔갖고 홈페이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잘 따른 홈페이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달빛나라라는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그림과 글자를 적절히 잘 사용해갖고 전송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면의 크기도 적절하게 잘 쓴 아주 훌륭한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그 홈페이지의 구조인데 이것은 선형 구조입니다. 이것은 그 책을 홈페이지로 옮겼을 때 형태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버튼 눌러가면서 많은 양의 정보를 보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계층형 구조인데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복합형 구조입니다. 이것은 선형 구조하고 계층형 구조의 장점만 따온 것인데 자기가 원하는 메뉴 중에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일단 그 원하는 그 내용을 찾게 되면 자기가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고 또 선형 구조처럼 다음 페이지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홈페이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홈페이지에 콘티를 짜는 일입니다. 예, 뭐 콘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뭐 콘티는 뭐냐면은요. 홈페이지를 만들 때 몇 개의 문서로 만들 것이고 각각의 문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미리 간략하게 정리해둔 노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콘티를 짜는 거는 뭐 특별한 형식이나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마음껏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비포 앤 애프터라는 테마를 통해 갖고 비포를 완성해서 애프터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아주 근사한 홈페이지를 하나씩 장만하게 될 겁니다. 예, 비포 앤 애프터라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단어일 겁니다. 예전에 컴퓨터 정보 광장에 웰컴 투 마이 홈에도 나왔던 이야기죠. 비포였던 홈페이지가 손질을 거쳐서 멋진 애프터의 홈페이지로 바뀌는 거 보셨을 건데요. 이 코너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멋진 애프터에 나왔던 홈페이지의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제 실제로 인터넷상에 한번 홈페이지를 만들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김수호 씨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그 나모 웹 에디터를 이용하셔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나모 웹 에디터 말고도 뭐 프론트 페이지라든가, 뭐 드림위버라든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별히 나모 웹 에디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왜냐하면 일단 나모 웹 에디터는 신토부리 우리나라 국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 나모 웹 에디터를 쓰시게 되면 30일 무료판을 내려받기를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요즘 최신 기술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다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이 만든 페이지를 인터넷상에 올릴 때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화면 보시죠. 나모 웹 에디터 프로그램을 받으시려면 나모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내려싣기라는 메뉴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나모 웹 에디터 선택을 해주시면 내려싣기라는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모 웹 에디터 그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디스크에 저장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로 나모 웹 에디터를 전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이 이제 다 끝나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나무 웹 에디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이 등록이 됩니다. 그럼 이 아이콘을 실행을 하셔서 나무 웹 에디터를 띄우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텍스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입력하려면 지금 화면 우측에 보이는 그림 버튼을 누르셔갖고 그림의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그림이 입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 그림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리려면 HTML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름을 저장을 하실 때 index.html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인터넷상에 올리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 출판하기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저장한 그림 파일하고 HTML 파일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료로 그 계정을 받은 홈페이지 공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바로 등록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그 홈페이지에 도메인 이름 입력을 하시고 자기가 발급받은 아이디를 입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페이지가 모두 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작 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와, 진짜 완성이 되는 모습 여러분들 멋진데요? 만나셨는데요. 정말 어렵지 않게 홈페이지에 문을 달았습니다. 김응석 씨만 따라하면은 홈페이지를 아주 쉽게 멋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박강익 씨 말씀처럼 문을 단 것 같은데요. 네, 멋진 홈페이지가 되려면 뭐 지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벽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은석 씨, 다음 주에는 우리 어디까지 만들게 되나요? 예, 오늘은 제가 이론 지식을 다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홈페이지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글자의 다양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주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석 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Q&A. 네츠고에서 홍순창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윈도우 98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 예약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기능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윈도우 98에는 미리 시간을 지정해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주 한 번 자동으로 바이러스 검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해두면 편리하겠죠.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바탕화면에서 내 컴퓨터 아이콘을 열어보시면 그 안에 예약된 작업이란 폴더가 있습니다. 다시 이 폴더를 열어보면 그 안에 작업 추가란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예약 작업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이 마법사 화면의 안내에 따라서 예약한 시간과 실행할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지정해 두시면 지정한 시간에 그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특히 디스크의 공간을 관리해주는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소프트웨어나 하드디스크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해주는 디스크 검사라는 소프트웨어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지정해 두시면 무척 편리하실 겁니다. 컴퓨터의 즐거움과 힘을 2배로 파워 컴퓨팅입니다. 자, 파워 컴퓨팅의 황윤정 씨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네.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프린팅 관련 알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달력 전문 인쇄 프로그램인 캘린더 빌더입니다. 네. 강희 씨 혹시 직접 달력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접 만든 적은 있는데요. 뭐 한글이나 등등의 네. 여러 가지 그냥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서 표 만들기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어 본 적은 보통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만드시죠? 예. 많은 분들이 되게 강희 씨처럼 한글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간단히 만들어 보셨을 텐데요. 너무 정해진 폼이 적어서 마음에 드는 달력 만드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캘린더 빌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요. 다양한 템플릿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아주 예쁜 달력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예쁜 달력을 만들 수 있다고 자랑을 해주셨는데, 네. 그냥 믿는 것보다는 직접 보면서 믿는 게 더 낫겠죠? 예, 직접 한번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캘린더 빌더인데요. 자, 얼마나 다양한 템플이 제공되어 있는지 함께 보죠. 자, 뉴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자, 지금 보시는 한 10여 가지 넘게 다양한 템플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2달, 뭐 6달, 1년 넘게까지 다양한
포맷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만들고 싶은 걸 직접 예쁘게 꾸며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달짜리 한번 만들어보죠. 가로, 세로의 방향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하신 다음 뭐 종이도 선택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또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날짜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999년 2월로 되어 있는데요. 3월로 바꿔야겠죠? 자, 옆에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예. 뿐만이 아니라 요번 한 해가 아니라 2000년, 2001년, 2003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리 달력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테두리를 한번 정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표현이 너무 밋밋하죠? 자,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 테두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려 60여 가지가 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 바뀌면서 예쁘게 꾸며지고 있죠? 봄이니까 좀 봄에 어울리는 예쁜 색깔이 없을까 해서 제가 한번 이 테두리를 선택해 봤습니다. 1999년 3월이죠. 자, 이제는 뭐 글자나 여러 가지 색깔 같은 것도 그 안에도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타이틀의 폰트를 한번 눌러서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예쁜 글자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정해서 한번 눌러보죠. 조금 바뀌었죠, 폰트가. 이제 폰트가 바뀐 화면에서 색깔도 넣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눌러서 화면이 나오면 저는 한 노란색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보죠. 아까보다 조금 더 예뻐졌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헤더의 글자랑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처음 하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글자를 정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색깔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 연두색으로 선택해서 눌러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도 숫자 같은 것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글자나 색깔 넣어진 화면. 자, 이제는 이런 화면이 정해졌으니까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일정표를 간단하게 넣으셔야 되는데요. 자, 화면을 좀 크게 해놓고 보죠. 3월 14일 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여성분들이라면 아주 기다리신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화이트데이 이렇게 색칠을 해보고 검정색보다는 좀 글자를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고 그다음에 좀 진하게 하고요. 볼드 눌러서 그 다음에 색깔도 한번 넣어보죠. 분홍색이 어떨까 싶어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에서 아이콘을 넣으실 수도 있는데요. 쇼 아이콘 툴바를 누릅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아이콘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 여기 하트 모양의 아이콘이 있네요. 자, 따다가 한번 넣어보죠. 단순히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 가지고 너무 부족할 것 같으니까요. 자, 좀 더 기억을 하기 위해서 자, 3개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3월 1일 보니까 벌써 지난 날이긴 하지만 3.1절이 있었죠? 3.1절이라고 적고요. 지금 화요일 날 매주 컴퓨터 정보광장 시청을 하시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써보겠습니다. 컴정보 시청 오후 10시라고 적고 좀 진하게 한 다음 글자색도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파란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다도 아이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스마일 아이콘을 한번 넣어보죠. 자, 컴퓨터 정보광장은 2일뿐만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방송이 되죠. 그러니까 자, 복사를 한 다음 간단하게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꼭 잊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자, 보니까 3.1절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기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예쁘게 꾸며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느낌표를 한번 넣어보죠. 자, 여러분, 한 가지 말고 한 2개 더 넣어볼까요? 자, 숨기시려면 누르시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99년도 3월 달력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아주 멋지죠? 이 프로그램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 조금 엉성해 보여가지고 기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다 만들어져서 프린트된 달력을 보시게 되면 모두 반하게 되시는 그런 멋진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러 장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선물을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황윤정 씨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셨으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법도 알려주셔야죠. 그렇죠. 네, 물론이죠. 아마 이 컴퓨터 정보광장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정보광장 홈페이지에 오시면 언제든지 다운받아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게 메일을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좋은 프로그램 소개해 주신 황윤정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드웨어와 컴퓨터 조립에 관해서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PC 내 손으로 뚝딱. 자,
자, PC 내 손으로 뚝딱, PC 뚝딱맨 문상준 씨 나오셨는데요. 오늘 CPU에 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바로 이 사람의 두뇌에 비유되는 바로 CPU가 되겠습니다. 근데 CPU가 사람처럼 어떤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 같이 사랑을 나눈다거나 사실 그렇다고 해서 CPU가 두뇌에 비교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 작업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주는 명령은 사실 알고 보면 컴퓨터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작고 많은 명령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 명령들을 CPU가 받아서 하나하나 처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값들을 더하고 빼고 이런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CPU는 마치 사람의 두뇌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것이 CPU이며 그리고 또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박강희 씨하고 유창 씨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걱정되는데요. 메인 기판을 하나 가져왔는데 예. 혹시 이 부분에서 어느 곳이 CPU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박강희 씨 수준에서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한번 콕 예. 찍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요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메인보드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네모난 부분, 네. 네모난 부분이 바로 CPU가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CPU 뒤에 보면 66MHz니 133MHz니 이런 메가헤르츠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그렇죠. 혹시 그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죠? 네, 뭐 클럭 스피드죠. 예. 그걸 좀 더 너무 쉽게 맞춰갖고 그러신가요? 예, 제가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맞추셔야 되는데 클럭 스피드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CPU가 명령을 처리하는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딱. 똑딱이라는 단위 하나에 명령어 하나를 실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6MHz다라고 하면 메가라는 말은 이 10의 6승, 즉 100만이라는 뜻입니다. 66MHz 하면 얼마가 될까요? 6,600만 6,600만 되겠죠? 헤르츠라는 6,600만 긴장했습니다. 헤르츠라는 뜻이겠죠. 헬츠라는 것은 진동이라는 뜻입니다. 즉 1초에 6,600만 번 진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즉 진동 한 번에 명령어 하나를 처리하니까 6,600만 개의 명령이 실행된다는 뜻이겠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그러면요, 클럭 스피드가 이렇게 높으면 컴퓨터의 성능도 좋아지는 건가요? 그렇겠죠. 당연히 1초에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많아지기 때문에 CPU는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CPU의 종류가 있고 어떤 선택 기준이 있는지 한번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준비해온 CPU가 있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인 몇 개의 CPU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조금 오래된 건데 여기 486 CPU가 있습니다. 예전에 최초에 나왔던 모양으로 그 다음으로 나왔던 펜티엄 CPU가 있습니다. 486에서 펜티엄은 뭐 단순하게 그냥 속도만 더 빨라졌다고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에게 큰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486에서 펜티엄으로 속도에 많은 향상을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펜티엄에서 펜티엄 MMX라는 모델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MMX라는 그 CPU가 멀티미디어를 기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CPU다라고 해서 나와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펜티엄 MMX CPU만 있으면 이 사운드 카드나 아니면 멀티미디어를 재생할 수 있는 특별한 이 비디오 카드는 사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멀티미디어 기능을 수행하기 좋은 특별한 명령어들을 더 갖고 있다는 거지 그 사운드 카드나 다른 비디오 카드들이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요.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 다음에 최신형으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CPU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펜티엄 2 프로세서입니다. 크기도 예. 차이가 네. 많이 납니다. 크기도 차이가 많이 나고 모양도 많이 다르죠. 네. 이거는 꽂는 메인보드 자체도 다르니까요. 만약 이 CPU를 선택하신다면 메인보드를 선택하실 때도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나오고 있는 펜티엄 3나 펜티엄 셀러리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네. 펜티엄 2는 이 개인이 사용하기보다는 이 회사와 같은 동시에 여러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개인이 사용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셀러론이나 아니면 새로 나와 있는 펜티엄 3 등의 모델도 요즘 여러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최신형이라고, 가장 최신형이라고 또 가격대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AMD와 그다음에 사이릭스라고 하는 인텔이 아닌 회사에서 나오는 CPU도 있습니다. 그 CPU들은 성능은 비슷하면서 가격은 더 저렴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정보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CPU는 그 가격 하락폭이 큽니다. 말씀드리자면 새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이전 제품들의 가격이 급격하게 많이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비싼 CPU를 사시는 것보다는 그 적절한 CPU를 사시고 거기서 절약한 비용으로는 그 가격 하락폭이 적은 모니터나 하드디스크 혹은 램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CPU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또 알아볼까요? 예, 이번 시간에 CPU를 알아봤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CPU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메인보드와 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문상준 씨 CPU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가 기다리시는 퀴즈 시간입니다. 우선 지난주 정답부터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 지난주 시청자 퀴즈 정답은요. 사이버스페이스, 버그, 그리고 컴덱스였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로 1번인데요.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이름입니다. 아주 유명한 컴퓨터 네트워크죠. 쉽게 맞추실 수 있겠네요. 2번 가로입니다.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IBM PC의 거의 모든 CPU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8086, 80286, 80386, 80486, 펜티엄 CPU가 모두 이 회사의 제품이죠. 3번 가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적하는 웹브라우저를 만든 회사 이름이죠. 최근에는 AOL사에 인수돼서 화제가 됐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힌트를 드리면요. 이 회사가 만든 웹브라우저를 보통 무슨 내비게이터라고 부르죠. 이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벌써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에게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네츠고에서 고컴인포 하시면 저희 컴퓨터 정보광장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정답자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 맞추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네츠고 6개월 무료 이용권, 천리안 3개월 무료 이용권, 미래소프트센터에서 번역 프로그램 트랜스2, 대민전자에서 노트북용 프리터치 펜 마우스, 교탑코리아에서 3D 카드 타이탄 5000을 드립니다. 자, 컴퓨터 정보광장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과 알찬 정보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마칠 때가 되니까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쉬우세요? 네. 글쎄요. 그 아쉬움을 달래드리려면 뭔가 또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정보는 어떨까요? 가보실 만한 사이트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네. 바로 하이텔 캠퍼스 월드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인문, 사회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자료들, 숙제하실 때 도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영어, 수험 정보 등 취업에 관련된 정보도 있고요. 이벤트에 관련된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위치한 카페의 할인 쿠폰도 이곳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머니가 가벼우신 대학생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예, 역시 졸음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텔 캠퍼스 월드 많은 분들 한번 찾아가 보시면 유익할 것 같고요. 오늘 컴퓨터 정보광장 이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됐네요. 예, 저희 컴퓨터 정보광장은 보다 다양한 정보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고요. 끝나고 대화방으로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대화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컴퓨터 매거진 컴퓨터 정보광장. 오늘도 새롭고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밀레니엄